일단 설명을 드리면 1순환 강의계획서만 잠깐 보고요. 그리고 저는 오히려 공개 강의를 하면 사례 답안 작성법을 한번 해드리겠다. 그냥 되게 시시콜콜한 그런 얘기 말고요. 딱 자료 보면 느껴지시죠? 이 자료를 통해서 사례, 그 다음에 기록 잡는 법을 간단하게 강의하고 오늘 하루를 딱 마칠게요. 자, 일단 1순환 강의계획서 보시면 회차는 20회입니다. 20회. 5월부터 시작한다고 보셔야죠. 4월 25일 수요일로 되어 있는데 합격 발표가 일주일 늦춰지면서 이틀 정도가 늦춰졌어요. 그래도 저는 회차는 변함이 없죠. 20회면 충분합니다. 집중 강의를 할 거예요. 집중 강의. 기본 강의 안 합니다. 다른 강사님들에 비해서 회차가 짧아도 충분히 가능하니까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단 가족법을 제가 4회짜리를 2월 달에 미리 찍어놨어요. 그걸 찍어놨기 때문에 그걸 인강으로 무료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상반기엔 제3법에만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 강의 특징에서 말씀을 드릴 건데, 자, 요렇게 우리 얘기를 해요. 4월 말 5월 초고요. 그리고 12월 말입니다. 이유인 즉슨 1월 첫 주죠. 첫 주. 그리고 1월 2주차. 자, 여기가 시험이에요. 화요일부터 들어간다 치자. 그러면 이거 월요일까지 꾹꾹 눌러 담았어요. 월요일도 아니죠. 일요일까지니까 한 8일 정도가 나와요. 여기서 1회 독을 더 해야 되니까 요거는 비워둔다 치면 실상은 5월달부터 12월달까지 꽉 눌러 담은 5, 6, 7, 8, 9, 10, 11, 12 그래요. 8개월 싸움이 지금 또 들어갔어요. 변호사 시험을 강의하는 제 입장에서 가장 매년 항상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거, 1월부터 4월까지 나는 공부한 게 없다. 그럼 또 8개월짜리입니다. 8개월짜리 시험인 거예요. 세상에 이런 시험이 어디 있어요. 7과목을 보는 시험에서 지금 사법시험이 폐지된 이 마당에 우주 최강으로 어려운 시험을 8개월 만에 붙으셔야 돼요. 8개월 만에. 그것도 7과목. 그것도 법을. 자, 그러면 좀 쪼개실 필요가 있는데, 자, 7월달까지는 이걸 안 하시더라고요. 제가 지금 강의 3년 차인데, 우리 수험생들한테 간절한 마음으로 담는 거. 이거 보세요. 객관식 기출문제 풀이랑 분석을 매일 하셔야 돼요. 매일 하셔야 됩니다. 상반기까지 끝내셔야 돼요. 하반기에는 사례랑 기록 때문에 못해요. 못합니다. 이제 객도 대충 맞아서는 안 되는 시험이 나왔기 때문에 상반기까지는 어떻게든 객관식 기출문제 풀이 및 분석입니다. 분석. 그래야 여기서 쟁점이랑 주쟁점이죠. 그리고 주요 판례들이 선별이 돼요. 1차 선별이죠. 1차 선별. 1차 선별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1차 선별이 되고 나서 이제 사례형은 기출 쟁점만 파악하는 거예요. 기출 쟁점. 겹칩니다. 겹쳐요. 그러니까 상반기에 객관식 기출을 제대로 해두시면 이거를 좀 넘어갈 때 좀 손쉽게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사례형 기출 쟁점 파악이에요. 쟁점 파악. 아직 답안 쓰기는 좀 어렵습니다. 아직은 좀 답안 쓰기 어려우니까 요렇게 해두고 기록형은 좀 더 쉽죠. 요렇게 해두셔야 돼요. 사례형이랑 기록형은 기출 쟁점 파악하자. 그럼 분명 여기서 다 본 거예요. 판례는 여기서 본 겁니다. 판례는 여기서 본 거예요. 100% 확신해요. 100% 확신합니다. 그리고 사례형 기출쟁점 파악과 기록형 기출쟁점을 파악해서 이렇게 또 가는 거죠.
사례형에서만 판례가 나왔네. 기록형에서만 판례가 나왔네. 그럼 그 다음 해 객관식 기출문제로 준비해야지. 기출분석이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유. 그래야 하반기에 보세요. 이제 중반기 이거 이유죠. 이거 이유잖아요. 자, 이걸 기반으로 해요. 기반. 자, 일단 쓰고 풀고 그리고 최신 판례를 추가하고 이게 모든 영역대 시험에서의 스탠다드라고 하죠. 스탠다드. 최단 코스예요. 최단 코스. 이걸 두고 합격 비기라 그러면 그건 사기꾼이죠. 강사들이 사기꾼이라고 하는 거지. 당연한 얘기를 무슨 합격 비기처럼 얘기하고 있잖아요. 신림동에는 워낙 그런 분들이 많으시니까 이게 당연한 건데 이 당연한 걸 못하는 거예요. 왜? 8개월이라는 기간 안에 와 이걸 다 한다고? 다 한다고? 자, 그러면 이제 관건은 여기거든요. 상반기 객관식 기출인데 절대 여기 빠지시면 안 됩니다. 모의고사 함정에 일단은 빠지지 마시고 빠지지 말자입니다. 모의고사 함정에 우리 빠지지 맙시다. 객관식 기출 지금 7년치 쌓였어요. 7년치. 민사법만 한정시키면 490문항 쌓였습니다. 490문항. 산술적으로 한번 계산해볼까요, 진짜? 7년치 쌓였고요. 70문제 쌓였어요. 지문항 5지문으로 가겠습니다. 산수가 안 돼요. 59, 45, 54, 20. 지금 45, 2500지문 나왔거든요. 아, 이걸 벗어난다고요? 사례 기록이? 2500지문이면 조문이랑 판례가 8대2 비율로 나온다고 할 때요. 거의 2000지문이죠. 2000지문. 2000판례. 민사만 2000개 나왔어요. 지금 민사만. 근데 중복 지문이 40%란 말이에요. 그럼 60%밖에 안 되죠. 그럼 1208판례예요. 1208판례. 그래서 저는 매년 1000개 찍어드립니다. 최신 중요 판례 천재 해가지고 판례 1000개를 미친듯이 암기를 시키게 하는 거죠. 미친듯이. 안 벗어. 단 요 판례를 이제 현출시켜 놨잖아요. 요거를 사례틀로 전환시켜놓는 거예요. 요 연습을 많이 해보세요. 요 연습을. 즉 이런 식으로 계속 써두는 거죠. 판례를 보면 사실관계 나올 거고 판결 요지 나올 거고 결론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놓은 거에서 와, 이 판례의 일반 논쟁점은 뭐지? 그리고 이 판례 태도를 이름을 목차를 이렇게 뭐뭐인지 여부로 바꿔보시는 거예요. 이렇게만 정리하면 게임 끝. 게임 끝이죠. A4도 아니죠. 포스트잇에 교재의 반 페이지 분량으로 딱딱딱 붙여놓는 이거를 헌법에 하면 게임 끝나는 겁니다. 헌법에서 활용하시면요. 헌법은 여기가 기본권 라인들이 하나씩 붙는 거죠. 제가 공부를 그렇게 했고 특별 지도반 친구들한테 그렇게 알려줬어요. 그럼 판례 하나씩이 계속 이렇게 정리되는 거예요. 그럼 남들은 기본서를 볼 때 우리는 그것만 보는 겁니다. 그쵸. 요런 결론이었고 기본권 제한이 이런 거 있었어. 그럼 조금만 디립다 찾으면 되죠. 판례를 몰라도. 요게 가장 어려운 거. 이게 달성 난이도 S입니다. 그래요. 하시는 분 못 봤어요. 못 봤으면 이미 지금 서초구에 가 있죠. 이미 서초에 가 있을 거예요. 변호사 개업을 했겠죠. 안 그래도 어제 잠깐 통화한 친구가 충청도 충주 지원에 개업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왜 거기까지 가냐 했더니 제가 그쪽이 주 거주지라고 하네요. 요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강의 특징 일단 보시면요. 양을 좀 많이 줄이실 필요가 있어요. 양을 많이 줄이시고 그래서 첫 번째 네모 박스 보시면 선택형 사례형 민사법 통합 강의, 그리고 두 번째 네모 박스 보시면 핵심 쟁점과 판례 중심, 그래서 선택형 판례 확보하면서 자연스럽게 사례형으로 전환하면 말은 1000개인데 한 600개만 공부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을 보시면 사례연습 민사법으로 목차 구성 연습을 끊임없이 하실 거고, 자, 그 다음에 네모박스 3번, 세 번째, 민사소송법이랑 상법 통합이 가능한 유일 강의. 변호사 시험 수강생분들이 제 강의를 어려워하는 이유. 그리고 조금 실력 되시는 분이 제 강의를, 제 교재를 들어주시는 이유입니다. 이유. 조금만, 생각을 좀 잘 해보세요. 과연 민사소송법이랑 상법이랑 떨어뜨려서 공부를 해야 되겠는가? 아니면 민사소송법이랑 상법을 같이 해야 되는가? 전 항상 같이입니다. 그게 변호사 시험의 취지예요. 다른 시험과 달리 유일하게 통합 문제가 나오죠. 통합 문제. 항상 같이 생각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단락 보시면 두 번째 줄 민법과 상법의 내용을 자연스럽게 연결하여 전반 이해하도록 강의를 하겠다. 하겠다. 그래서 웬만하면 같이 와 달라. 자, 그리고 친족상속법은 인터넷 강의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단락 보시면요. 상반기엔 제3법 집중하시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만 골라서 강의를 듣는 강약 조절이 필요해요. 지금 이건 샘플 강의이기 때문에 아마 인강수험생분도 들으실 건데, 기본 강의를, 제 강의를 안 들어주실 수도 있으니까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변호사 시험 수험생이라면 전 이 6개만 공부해요. 가족법에서. 이게 객관식이랑 사례형 벗어난 적이 없죠. 벗어난 적이 없어요. 절대적입니다. 돈 문제잖아요. 맞잖아요. 돈 문제 아닌가요? 청구 취지를 작성할 건데 다 금원지급이죠. 즉 금전채권 라인들이에요. 당연히 원물 반환도 있을 건데 대부분 금원 지급 청구 소송입니다. 근데 위자료랑 이혼재산 분할 청구 소송은 이혼 소송과 병합할 거니까 객관식용인 거고. 근데 과거의 부양료 청구 소송은 사례형으로 나올 수 있고, 상속회복 청구 소송은 사례 기록 다 나왔고, 5번 상속재산 분할 청구 소송도 사례형. 유리운 반환 청구 소송도 객관식만 나왔는데 이제 사례 기록입니다. 사례 기록. 그럼 제가 질문 하나 해볼게요. 이거는 합격자한테도 질문을 했을 때 답을 못했어요. 왜 기록은 이거 2개만 나올까죠? 왜 기록은 이거 2개만 나올까? 저는 확신합니다. 왜 기록은 이거 2개만 나올까요? 사실 이거 하나 더 나와도 되죠. 어때요? 예? 크게 얘기해 주세요. 이거 다 협의 또는 심판으로. 그럼 얘는 하나 걸려. 이게 일반 민사법원 관할이에요. 예. 아시겠죠? 가정법원 관할, 딴 건 다 가정법원 관할인데요. 요 3가지만 일반 민사법원 관할이에요. 기록형 쓸 건데, 그죠? 일반 민사법원 관할로 잡잖아요. 교수님이 항상 말씀해 주시는 거죠. 2개밖에 난 이거 2개만 내겠다. 하나 내면 이거라. 작년에 저한테 문제 주신 분,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K대에 계시는 부장판사 출신의
교수님께서 항상 말씀하신 나머지는 객관식으로 내겠답니다. 그럼 얘는 일단 기록으로 나왔으면 만약에 나왔으면요 무조건 사례 기록 다 전환하셔야 돼요. 사례 기록. 지금 제가 걱정되는 게 이제 유류분 반환인데 이건 계산 문제가 100% 나올 거니까. 그래서 지금 인강 들으시는 분도 가족법은 이것만 하시는 거예요. 6개입니다. 이게 지금 6개고요. 만약에 이제 객관식용으로 하나를 추가하면요. 여기 있잖아요. 이 상속재산 분할 청구 소송이라든지 상속회복 청구 소송을 가기 위한 징검다리가 하나 있어요. 그게 이해상반행위죠. 이해상반행위니까 재산 땡겨와야 되잖아요. 이해상반행위로서 무효인데 무효임을 이유로 금원반환 청구 소송을 했는데 야 뭐가 무효야? 상속재산 분할이 무효야. 그럼 상속을 원인으로 들어가는 거네? 그럼 상속회복 청구 소송이지. 그쵸? 이해상반행위가 무효야. 근데 그 이해상반행위 중에 하나가 상속재산 분할이야. 그래서 상속재산 분할이 이해상반행위로서 무효야. 그래서 돈 달래. 야 그럼 상속재산 분할은 상속인만 들어가는 거 아니야? 그럼 상속회복 청구 소송이네. 요렇게입니다. 요렇게. 그래서 이해상반행위가 끊임없이 매년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미성년자와 함께죠. 올해도 미성년자 파트만 공부를 했으면 두 문제는 그냥 거저 갔어요. 거저. 그래서 크게 덩어리를 나눈다 그러면 요렇게 7덩어리고 얘는 큰 포인트가 요렇게입니다. 요즘 가장 핫한 거잖아요. 이영학 사건 때문에 친권의 상실, 친권의 제한 가장 핫한 거니까. 전 이렇게 7개를 공부하면 반나절이면 반나절도 아니죠. 한 타임, 오전 한 타임에 가족법을 끝낼 것 같아요. 그러면 가족법은 좀 무난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강의계획표 보면 쟁점을 다 찍어드렸죠. 별표 3개는 매년입니다. 별표 3개는 선택 사례 매년이에요.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그러니까 여기서 판례 한 10개씩을 확보하면 한 500개가 나온다는 겁니다. 500개가. 자, 그리고 넘어가셔서 민사소송법 볼게요. 계륵 같은 존재이면서 가장 어렵죠. 어려워요. 자, 그래서 보시면 저는 일단 1번 기출쟁점. 민사소송법은 기출만 나와요. 올해 이제 선택형 120개 맞추신 분이 진짜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출쟁점 분석하고 진모만 끝냈더니 민소법 다 맞았대요. 나오는 것만 나와요. 그러니까 쉽게 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쉽게 가셔야 돼요. 그래서 1번, 2번을 항상 잘 기억해 주세요. 기출쟁점. 그러니까 이걸 상반기 때 들어간다고 치면 일정 한번 봐보세요. 5월 중순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저는 12회입니다. 12회. 마음 같아서는 객관식이랑 사례형을 다 해드리고 싶은데 객관식은 우리 수험생분들한테 조금 양보할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중요한 쟁점이라든지 기술쟁점은 제가 다 알려드릴 건데 풀기는 우리 수험생분들이 풀어주셔야 돼요. 객관식은. 사례는 저랑 하시더라도 객관식은 우리 수험생분들이 스스로 꼭 풀어주셔야 됩니다. 나오는 것만 계속 나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가장 이게 확실해요. 선택형에 있는 객관식 질문들이 그대로 사례형에 나옵니다. 그 올해 같은 경우 문서의 진정 성립에 관한 재판상 자백이 언제 나오냐. 드디어 올해 나왔죠. 드디어 올해 나왔어요. 그거는 객관식으로 매년 나오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만 잘 생각하시면 큰 문제는 안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넘어가셔서 3번이죠. 이것만 좀 주의하세요. 민법과 끊임없는 연계 공부하셔야 돼요. 끊임없는 연계 공부. 올해 예시 하나 들어드릴까요? 올해 문제. 올해 문제가 출제위원이 딱 바뀌었다고 느꼈던 거죠. 역시 3년 주기설이 맞구나. 3년 주기설이 맞구나 라고 생각했던 거. 1문의 1이 채취였어요. 채권자 취소소송. 저는 채권자 취소소송이 나온다 그러면 이거는 뭐가 나올지 모른다예요. 뭐가 나올지 모른답니다. 이거는 민법이고요. 이거는 민소예요. 이건 민소고 이건 민법이거든요. 근데 Q를 봤더니요. 청구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래요. 이건 민사 통합 문제죠. 왜냐하면
법원의 판단이라고 할 때 이거 누락하시는 분들이 생각 외로 많아요. 소적법 해야 본안 판단 들어갈 거니까. 그럼 여기서는 결국은 처분권주의가 문제되는 거고 여기서는 소송요건이잖아요. 그럼 여긴 처분권주의를 토대로 민법 소송물 들어오셔야죠. 실체법상 권리인 소송물 들어오셔야 돼요. 자, 그리고 1문의 2가 무변론 자백 간주 판결이었죠. 우리 강평을 했는데 저는 그냥 이거 다들 이렇게 쓰시거든요. 무변론 판결입니다. 이렇게 쓰시는데 어떤 수험생 한 분이 무변론 판결이란 건 있을 수가 없다. 아니, 당연히 무변론 판결이 없죠. 변론한 듯한 자백 간주 판결이죠. 알아서 댓글을 삭제해 주셨더라고요. 네. 무변론 자백 간주 판결이죠. 보세요. 이거는 소송 문제에서도 당연히 이거 소적법, 소송요건 라인에서 당연히 무사 통과될 거고 본안에서 민법, 민소가 다 문제되는 거예요. 민소에서는 257조 무변론 그리고 자백 간주 판결 들어갈 건데 야, 이 자백 간주 판결이 결국은 항변 사항이어야 되거든요. 직권 조사 사항은 안 되니까. 이거 민법이네. 보니까 그렇지, 소시였어. 오케이. 딱 나오죠. 소시 2년 연속 나왔어요. 지금 소멸시효가 민법에서만 주구장창 내다가 작년 소멸시효 기산점 변론주의 파트 맞죠? 올해 변론주의 파트 딱 2년 연속. 이게 이제 기출을 분석하는 트렌드예요. 그 무변론 자백간주 판결을 작년 저만 진모에서 냈죠. 유일하게 맞춘 문제. 그리고 나서 본안 판단 들어가는데 보세요. 민소에서 항변 들어갈 건데 이제 심리 나오셔야 되잖아요. 보세요. 처분권주의 나왔으니까 다음에 이제 본안으로 심리 나와야 되는데 이게 66조 공동소송 독립원칙이 빡 나왔던 거예요. 이거는 1문의 1과 1문의 2는 민사 통합 문제였다. 클래스 여기서 엄청 갈렸을 겁니다. 1문 우선주의니까 채점시 1문 우선주의였을 거예요. 1문의 2까지 무사히 통과하셔야 1문의 3은 모두들 알고 있었던 유치권 경매개시 기입 등기 판례 사안이었어요. 클래스는 여기서 갈리겠죠. 민사 통합 문제인 배점 컸습니다. 얘가 거의 3까지 떨어졌으니까 한 40점에서 50점 나왔고요. 얘가 20점이었던 것 같아요. 도합 60에서 70점이 나왔겠죠. 이거 무너지면 아마도 1문은 5, 60점대였을 거예요. 5, 60점대. 그러니까 민법 할 때 이렇게 하셔야 되고 민소할 때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민소할 때 바로 그겁니다. 3번. 그래서 제 강의가 더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4번은 보세요. 딱 정해졌죠. 저는 12회만 해도 가능한 이유예요. 1회는 법관의 제척 중요한 거고 2회는 사자상대 소송 중요한 거고 3회는 소송물 이론이잖아요. 일반론이죠. 이게 스탠다드가 돼야 되고 4회에서는 피고의 답변서 제출은 무변론 판결 소재기 중복소송 이제 이것밖에 안 남았어요. 기출 안 나온 건. 그쵸. 4회에서 이제 중복소송만 기출 열심히 준비하면 되겠구나. 5회차 처분권주의, 변론주의 뭐 주구장창 나오는 거니까. 6회에서도 기일혜태. 올해 나왔잖아요. 무변론 자백간주 판결. 송달. 공시송달 아니었네. 그 다음에 7회. 서증. 그쵸. 올해 나왔네요. 8회 자유심증주의. 항상 중요한 거. 그 다음에 9회 이제 기판력이랑 편집 판결 준비하시면 되겠고 10회 청구병합 라인은 항상 중요하죠. 청구병합 라인. 그러니까 민소는 중요한 것만 해도 12회가 칵 나와요. 12회가. 단 민사소송 절차 흐름 안에서 공부를 해두셔야 된다는 겁니다. 흐름 안에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상법 넘어가 볼게요. 상법은 11회죠. 11회. 이거 10회 만에 끝낼라 그랬는데 어수보험 때문에 1회를 더 추가시켰어요. 자,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수험 적합 선택 사례 뭐 이건 둘째 치고 넘어가셔서 두 번째 줄 한번 더 봐보실까요? 자, 민법의 특별사법인 만큼 상법을 이해하기 위한 민법의 기본적인 지식이 동원되는 전범위적 설명을 통하여 상법의 기초체계 확립에 주력. 지금 변호사 시험에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상법을 하는데 민법을 안 하는 걸 제가 봤어요. 제가 작년부터 상법 강의를 한 이유죠. 그동안 특별지도반에서만 하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작년부터 했는데 상법 1조를 무시하시면 안 되죠. 이걸 무시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럼 검토 순서가 이거 1번 검토하시고 당연히 얘는 됐고요. 2번 예검토 하셔야죠. 제가 의뢰인이에요. 우리 수험생분들 찾아가셔서 요렇게 막 사안 설명을 해요. 아, 제가 지금 이런 처지에 있는데 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하시는 일이 뭐예요? 아, 저 이러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상인이시군요. 그럼 일단 상법과 관련된 쟁점을 찾아보고 그 다음에 그게 무너지면 그 다음 타자로 민법으로 가봅시다. 그럼 청구권언은 다 찾아주셔야죠. 아,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수험생분들이 이것만 찾는다. 이것만 찾는다. 이유인 즉슨 Q가요. 손해배상이라고 하면 금원지급이잖아요. 금원지급. 금원지급. 그러면 상법에서도 손해배상 청구권언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2번 민법에서도 손해배상 청구권언이 있을 거고, 요건을 갖췄는데, 그죠? 이걸 우선 검토해보는 거잖아요. 중복 요건인 거니까. 그럼 이게 무너지면 이제 요쪽 검토를 하셔야죠. 요쪽 검토를 하셔야 돼요. 이런 관계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벤 다이어그램이 이런 관계 자체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쵸? 그럼 이 부분에서는 상법이 우선 적용되는 거고요. 상법을 우선 적용시켜버리고 그 다음에 이 구간 이미 공부를 다 하셨습니다. 다 공부를 하셨어요. 이 함정에 빠지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함정에. 올해도 당연히 상법 권한을 찾았으면 민법 권한을 찾았어야 되고 작년 같은 경우도 Q가요. 손해배상이었지 이렇게 안 나왔어요. 작년 상법 기출이 담보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가 이렇게 안 나왔습니다. 이렇게 안 나왔어요. 손해배상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손해배상 나왔다 그러면 상법에서는 두 가지가 있잖아요. 담보책임, 채무불이행, 불법행위. 그리고 부당이득은 손해배상이 아니죠. 무조건 생각할 수 있는 손해배상 네 글자를 보면 담보, 채무, 불법행위예요. 그럼 담보책임은 봤더니 야 상법이고 민법이네. 그럼 69조가 들어가고 580이 배제되네. 날려버리고 그럼 얘네들은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무조건 경합이죠. 다 나오잖아요. 그럼 남들은 목차로 청구권한 3개 찾을 때 아니 남들이 아니죠. 저의 수강생, 나의 수강생들은 하나, 둘, 세 개를 다 찾을 때 이것밖에 답안지 않으니까 배점은 20점짜리였는데 상법 69조로만 20점을 준다고요? 우리 수험생분들이 최점자라고 생각해보세요. 출제자라고 생각해보세요. 이걸로만 말이 안 되죠. 1번, 2번, 3번, 4번 관계도 청구권 경합. 형사법에서는 그렇게 죄수론을 잘 따지면서 민법에서는 이런 걸 안 따지세요. 민법에서는. 그러니까 교수님들이 오죽했으면 올해 부당이득이랑 불법행위 관계를 냈겠어요. 보세요. 1차용이었죠. 1차 객관식용이었어요. 중첩적이 아니라 선택적 경합이다. 보세요. 이걸 15점으로 내버렸어. 객관식 선택형에서 주구장창 나왔던 거. 그러니까 이건 판례만 알아갔으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법은 항상 민법을 먼저 기초 베이스로 끼고 특별한 내용들만 건드리는 거예요. 특별 사법 맞습니다. 그리고 진짜 기계적이기 때문에요. 조문 정말 최우선을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밑에 주요 쟁점들 보면 별표 2개짜리는 객관식 그리고 사례형도 준비해 주시고 그래서 2회차 보면은 지금 상사매매 나왔고 그리고 익명조합 그 다음에 위탁매매라든지 물건 운송의 책임은 별표 1개씩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공중적객업. 이제 상법 총론 파트에서 준비를 하시라 그러면 여기까지요. 그 다음에 설립 파트에서는 변태 설립이랑 가장 납입. 요거 두 가지가 핵심이고, 그 다음 6월 5일자 강의에서는 주주명부와 명의에서 이제 이거는 무조건 나와야 되죠. 판례가 세팅이 됐어요. 지금 요거와 관련된 시사적인 게 다스입니다. 다스. 이명박. 보세요. 실, 소유, 주를 찾는 거예요. 왜? 얘가 명의 개선은 안 했거든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주주로 등재는 안 됐어요. 주주로는 등재 안 된 상태입니다. 즉 타인 명의로 되어 있는데 와 이거 자금이 과연 누구 거겠느냐. 실소유주를 찾는 거예요. 완전 다르죠. 이건 형식적인 거고 이건 실제적인 건데 대법원 판례가 이거 얘기를 다 해놨어요. 이걸 다 해놨어요. 분명히 100% 찍히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 다스 문제예요. 주주명부 등재 이걸 찾는 게 아니에요. 지금 검사 측에서는 실소유주를 찾는 겁니다. 실소유주를. 기억 잘 해주시고 그 다음에 자기주식 취득 항상 A급이고요. 밑에 주주총회 그 다음에 중요재산의 양도 잘 나오죠. 그 다음에 이사 올해 또 자기거래가 나왔네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7회차에서 이제 준비해야 될 게 역시 주주 대표 소송이겠죠. 항상 지금 보면 대표권 제한 나왔고요. 표현대표이사 나왔고 이사 등의 책임 나왔으니까 다시 한번 돌아가는 주주 대표 소송. 즉 이사의 의무와 책임은 번갈아 가면서 나와요. 이사의 의무가 올해 자기거래가 나왔잖아요. 그럼 내년에는 그거 책임 어떻게 부담 지을 건데 주주 대표 소송. 돌아가면서 나옵니다. 돌아가면서. 자, 그다음에 8회에서는 이제 이익배당과 합병이에요. 합병. 제가 작년 분할 문제를 냈는데 똑같이 나왔잖아요. 합병이랑 분할 두 개를 내드렸는데 분할이 먼저 나온 거 보면 합병은 아직 어렵고 리딩 판례가 하나밖에 없어요. 합병 비율의 불공정성 판례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내기 좀 껄끄럽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익배당 쪽에 또 힘을 쏟아 놓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회 보세요. 보험과 관련된 내용은 다 민법적 내용이에요. 직접 청구권, 보험자 대위 다 민법의 특별한 내용들입니다. 보험자 대위는 민법에서의 손해배상자 대위의 특별법인 거고요. 그 다음에 직접 청구권은 병존적 채무인수 이렇게 함께 공부해 주시면 되죠. 그 다음에 월요일에서는 보시면 어음의 위조 변조 역시 요 녀석 항변 라인이죠. 물적 항변. 무권리자 항변인 거예요. 무권한자 항변. 그게 바로 화요일자 엄의 항변이랑 함께. 그리고 실질관계는 민사 전범이죠. 실질관계. 실질관계가 있다. 그 시스템 들어가셔야 되고 실질관계가 없다. 그게 바로 융통어음입니다. 그렇죠. 자금 원인 없이 특별한 원인 없이 그냥 자금 융통 방안으로 어음을 발행했다. 그게 융통어음이었어요. 그래서 요렇게 1순환을 끝내면 아마 7월달 되지 않으실까요? 우리 수험생분들. 요렇게 끝냈을 때 아마도 공포까지요. 7월 말이었던 것 같아요. 7월 말, 8월 초. 그래요. 자, 이 문장 한번 쫙 봐주실까요? 강의 듣다가 시간이 가서는 안 됩니다. 뭐 하셔야 되냐면, 보세요. 최소한이에요. 최소한. 나 진짜 이거는 해야 돼. 제가 학원판에 뛰어든 이유죠. 정리 안 해주시는 강사님들을 그동안 너무 많이 봤어. 정리가 안 되면 안 돼. 기본서가 정리되어 있다가 아니라요. 왜냐면 다 요약서고 다 당고나 서적이잖아요. 그거 말고요. 여기서 말하는 정리는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1순환의 주된 목적이 돼야 됩니다.
주된 목적이 돼야 돼요. 기본서에 밑줄 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말고요. 민법 총칙을 들어갈 건데 그 안에서 강약 뭘 먼저 보지? 관습법 저라면 안 봐요. 제가 우리 지금 이 시기에 나도 4월 말부터 변호사 시험 공부를 다시 해야지 라고 하면 저는 관습법 안 볼 거예요. 신식도 안 봐요. 신식도 안 볼 거예요. 판례가 그렇게 많은데 그쵸. 판례가 그렇게 많은데 그냥 객관식 기출 풀다가 요런 판례가 있구나 하고 넘어갈 것 같고 흩어져 있잖아요. 저는 바로 미성년자랑 법인 볼 것 같아요. 미성년자랑 법인 보고 바로 의사표시 파트 103조 104조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럼 강약 선별을 했잖아요. 그럼 이제 출제 예상 쟁점은 그치 103조가 나온다는 거 다 알아. 그럼 103조에서 뭐? 이중매매사안. 그러면 플러스 출제 예상 판례의 사례형 틀 각잡기라고 하죠. 각잡기.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딱 각잡기 해놓으셔야 돼요. 각잡기. 예컨대 Q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권리구제 방안으로 이런 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 그리고 소위 등 인용 여부 이렇게 나올 수 있으니까요. 각잡기를 해놓는다는 거죠. 각잡기. 이따 사례형 답안 작성법 하시면 알게 돼요. 어떻게 각을 잡았는지. 요게 상반기까지 끝나 있으셔야 됩니다. 정리는 제발. 그리고 제일 중요한 잘 보세요. 이건 제가 풀이 및 분석이라 그랬어요. 나 기출문제 한 번 풀었는데 그럼 푼 거지 분석한 게 아니에요. 푼 거지 분석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해설 바로 보시는 분들은 안 돼요. 왜 해설 바로 보시는 분들은 제가 조금 경계를 하냐면 그럼 그거는 사례형 같은 경우도 해설 바로 보실 거야. 스스로 계속 분석하려고 하지 않겠죠. 분석입니다. 분석. 이건 어쩔 수가 없이 암기하셔야 돼요. 제가 공부 처음 시작할 때 뭘 봐야 될지 모르니까 객관식 기출문제만 엄청나게 본 거예요. 그냥 문제 자체를 암기해버렸죠. 이런 문제에서는 이런 스타일의 유형이 나오겠구나. 설문들이 지금 계속 길어지니까 이거 꼭 잘 끝내 놓으셔야 됩니다. 지금 민법 트렌드가요. 출제진이 바뀌었다고 느껴진 거. 이건 이랬으면 안 됐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지난주에 이제 찾아왔던 분이 120개 맞았는데 선생님이 중간중간 민사집행법 얘기를 해주셔서 진짜 맞출 수 있었다. 올해 좀 객관식의 특징이요. 똑같은 지문이 세 문항에 걸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왜? 이거 몰랐으면 세 문제를 한 방에 틀려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어렵죠. 분명히 다 이 지문 문제를 풀다가 이 지문이 또 나오는 거예요. 앞에서 막혔으니까 당연히 중간에서 막혔고 끝에서도 막혔죠. 이런 문제들이 두 문제나 나왔습니다. 두 문제. 그럼 한 지문으로 세 문항 풀기, 한 지문으로 두 문항 풀기, 토탈 5개에서 6개가 나왔는데 한 방에 쫙 나가는 거죠. 두 지문 몰랐는데 5, 6문제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관련해가지고 요것도 확보를 조금 해두실 필요성이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요거 사례형 답안 구성법 보겠습니다. 찬찬히 저랑 한번 해봐요. 사례형 답안 작성법 교재를 만들어 드린다면 요런 식이 가장 스탠다드 하겠죠. 자, 들어가면 한번 볼까요? 사례 해결의 단계. 그냥 눈으로 쭉 보셔도 되는 거. 민법은 개인 사이의 사적인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법규범이며 권리와 의무의 형태로 구성되는 거 맞고 개인 사이의 법률관계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하면 해결하는 제도가 바로 민사소송법입니다. 그 다음에 동글뱅이 2번에 별표 2개를 해주실까요? 1페이지에 동글뱅이 2번. 자, 요게 스탠다드입니다. 보세요.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의 정확한 이해, 사실관계의 정확한 파악과 분석, 가장 중요하죠. 설문을 읽고 과연 어떤 문제가 발생했느냐, 사실관계의 파악입니다. 이걸 규범적으로 바꾸셔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수험생분이. 로마자 2번. 그러한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 중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이 법률적으로 문제되는지 이제 법률 판단으로 전환하셔야 돼요. 사실관계를 법적 판단으로 바꾸는.
전환 능력 여기까지가 가장 중요하다. 왜냐 여기까지 하면 로마자 3번 같은 경우에는 아 나 이제 쟁점 파악 끝났다. 이거 부당이득이구나. 불법행위구나. 손해배상이구나. 자 그리고 이러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법률 규정 조문입니다. 진짜 중요해요. 제 얘기를 들어주신다면 지금부터는 진짜 조문집을 들고 다니세요. 조문집을 모든 강의에. 자 그리고 나서 이론 및 판례의 적용이죠. 옆에 보시면 법률, 이론과 판례의 해석 및 적용,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설문을 토대로 한 사례의 결론. 요게 스탠다드인데 그럼 이제 꺽쇠 2번부터 가볼까요? 설문에서 제시된 사실관계만의 정확함. 보세요. 사실관계만이에요. 우리는 출제자가 아니니까 출제자가 주어진 사실관계만 보고 파악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줄 보시면 설문에서 제시된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세 번째 줄 보시면 유사사건으로 인한 혼동은 항상 스스로 경계해 주셔야 돼요. 대부분 그러진 않을 건데 유사사건으로 인한 혼동 경계하시고 선입관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 동글뱅이 2번 보시면 만약 내가 선입관을 가졌다 하더라도 설문을 끝까지 읽고 이 사안이구나. 최종적으로 확인을 받으셔야 돼요. 중간에 바로 가지 마시고. 그러므로 주어진 설문만을 충실히 파악하여 사실관계를 분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출제자의 의도를 벗어나 스스로 임의적이고 자의적인 사실관계를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것을 경계해야 하고 주어진 설문이 불분명하진 않아요. 이제 요새는. 않습니다. 그럼 불분명을 해소하기 위하여 경우의 수를 나누어 사례를 해결하는데 이건 이제 사법시험 때나 그랬고요. 그래서 밑에 사법시험 관련된 문제를 하나 넣어드렸습니다. 친절하게 주어졌죠. A가 허위고지한 경우, B가 허위고지한 경우 이렇게 나눴어요. 그럼 우리의 목차도 동글뱅이 1번 A가 허위로 고지한 경우 보세요. 제3자 사기에 해당하며 변호사 시험 18년 기출 쟁점이다. 즉 요것도 이제 한 말씀 드리면요. 항상 요거 질문 되게 많이 받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과연 사시기출은 어디까지 풀어야 되냐라고 할 때 객관식은 3년치가 가장 좋아요. 네, 객관식은 3년치가 가장 좋습니다. 그 다음에 2차 사례형은 5년치인데요. 5년치인데 요건 이제 개인차가 있어요. 강사들마다 견해차가 있는데 저는 쟁점만 가져와요. 사법시험 문제를 풀진 않아요. 쟁점만 가져오고요. 사법시험 문제를요. 변호사 시험으로 전환해주는 게 강사가 할 일이에요. 왜냐면 사법시험은 이렇게 나와요. 다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쵸? 다 물어보는 거예요. 이건 만약에 A, B, C 3명이 등장했다 치면요. 이렇게 다 쓰셔야 돼요. 목차가 3개를 다 써야 돼요. 근데 변호사 시험은 이것 중에 이것만 내요. 이것만 내요. B와 C와 관련된 소송에서 올해 기출문제로 이따 보실 거예요. 에서 얘네들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 무조건 전환시켜 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쟁점만 가져온다는 겁니다. 저는. 자 그래서 제3자 사기가 그렇구나. 자 그럼 이제 네모박스 3번부터 한번 해볼게요. 사례에서 제시되고 있는 질문을 정확하게 이해하는데 크게 두 가지다. 쟁점 제시형 문제와 쟁점 도출형 문제다. 쟁점 제시형이 사례형 문제고요. 도출형이 기록형이죠. 의뢰인의 희망사항은 이렇습니다. 자 볼게요. 쟁점 제시형. 일단 법원행시 민법기출로 간단하게 가볼까요? 갑은 2008년 을로부터 임야 2000제곱미터 1억 원에 매수하였다. 끊고 제가 지금 미리 알려드리는 겁니다. 문장마다 끊어요. 지금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되었어요?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되었나요? 이것만 가지고 지금 소장 작성하라 그러면 할 수 있어요? 갑은 을로부터니까 갑이 매수인, 을이 매도인. 그쵸? 자, 그러면 을이 갑한테 소송을 제기한다 그러면 이건 특정물 채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 그러면 청구 취지에 청구 원인에 그 다음에 당사자의 필수적 기재사항이 등장해야 되는데 그렇지 2000제곱미터 임야 별지 목록으로 뒤에 증거자료 있겠지. 맞죠? 그 다음에 만약에 을이 갑으로부터 이제 매매대금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면 오케이 1억 원 특정 끝. 쓸 수 있죠. 보세요. 재산권이라는 2000제곱미터 임야랑 1억 원이라는 매매대금의 목적이 딱 확정됐어요. 목적이 확정됐다는 말은 소송물이 특정됐다는 겁니다. 오케이 통과. 그 다음에 갑과 을 당사자 통과. 다 나왔죠. 이제 매매대금 지급이라면 지참채무 민사소송법 8조 현실 이행지일 거고 관할은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이라면 임야의 주소지인 부동산 소재지 민사소송법 20조 이렇게 법원 당사자 청구 다 확정됐네. 볼까요? 관할 갑, 을 그 다음에 얘는 모르겠지만 뭐 소이등 아니면 매대금이겠지. 보세요. 이것만으로 일단 청구 취지 작성할 수 있죠. 법당청이 확정됐잖아요. 관할은 매매대금이라면 현실이행지니까 8조 지참채무 부동산 소재지라면 20조 요렇게. 괜찮네. 근데 얘네들이 야 우리 그러지 말고 관할 합의하자. 뭐 이러면 29조로 가는 거고요. 첫 줄 읽었을 때 이렇게 나온 겁니다. 첫 줄 읽었을 때. 자, 근데 갑은 위 토시에 펜션을 지을 예정이었대요. 토지를 산 이유가 뭐예요? 펜션이랍니다. 건물 신축 목적이죠? 나왔어요. 동기 나왔어요. 동기. 건물 신축 목적, 토지, 매매 계약입니다. 여기까지 읽었을 때 지금 저처럼 표현이 나오셔야 돼요. 건물 신축 목적, 토지, 매매 계약이 체결되었다. 이게 나오셔야 돼요. 이게 청구 취지라든지 사례형에서 한 줄 쓸 때 사실관계 한 줄로. 맞죠? 이걸 다 드래그 하는 게 아니라요. 갑은 건물 신축 목적으로 을로부터 임야 2000제곱미터 1억 원에 매수하였다. 요렇게. 건물 신축 목적이라는 표현으로 바꿔주셔야 돼. 즉, 다시 한번 펜션을 짓는데요. 이게 사실이잖아요. 제가 이거를 법적 규범으로 전환하셔야 된다 그랬죠. 그럼 이게 법규범으로 전환하려면 건물 신축 목적이란 표현으로 전환해 주셔야 돼요. 목적. 왜? 기본기 볼까요? 자, 법률행위는 당사자 나왔고요. 갑을 나왔고요. 그 다음에 목적, 그 다음에 의사표시 들어갈 건데 지금 목적은 봤더니 매매래요. 매매. 그럼 매매 목적은 제가 이게 확정돼야 된다 그랬죠. 재산권 확정돼야 되고 대금 확정돼야 되고 지금 여기 임야 나왔고 1억 원 나왔어. 김강사 지금 이거 없는데? 그쵸? 이거 지금 등장 안 했단 말이에요. 맞죠? 매매계약에 등장 안 했죠? 이제 볼까요? 을에게 말하였다. 보세요. 아, 의사표시 됐구나. 오케이, 통과. 표시됐네. 끝. 들어왔죠, 이제. 법률행위 안으로 들어왔잖아요. 거기까지 읽어보시고 요 판사한 도식을 보세요. 의사표시 했대죠. 들어왔어요, 법률행위 안으로. 즉, 여기까지 다 해서 법률행위가 된 겁니다. 오케이. 그쵸. 법률행위가 들어왔죠? 법률행위 안으로 다 들어왔어요. 오케이. 법적 전환 끝. 자, 그런데 갑이 위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소유권 전등기를 받는 날 을과 함께 가평군에 문의한 결과 최근에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펜션을 지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게 돼서 위 매매계약을 차고 주어졌어요. 109조구나. 취소할 수 있는가? 두 번째 줄 보시면 대표적인 쟁점 제시형이고요. 수험생 입장에서는 차고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을 생각함에 있어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럼 조문 109조를 찾으시는데요. 이제 어디서 클래스가 갈릴까요? 동기차고에서 클래스가 갈리겠죠.
그건 이제 뒤에서 보시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쟁점 도출형 중에 가장 어려운 양갈로 1번 법원 판단형이에요. 얘는 다 둘째 치고요. 문제 마지막 줄에만 한번 봐주세요. 이거 꼬박꼬박 나옵니다. 진짜 제일 어려운 문제예요. 법원 판단형은. 자, 왜냐면 두 번째 줄 보시면 소송 판결인 각하와 본안 판결인 인용 또는 기각을 묻는 문제거든요. 특히 인용 옆에 이렇게 써져 있을 수 있어요. 전부 인용, 일부 인용. 맞죠? 구체적인 범위를 논하라 이럴 수 있거든요. 이거는 무조건 처분권주의까지 들어가시라는 거예요. 무조건. 구체적으로 묻고자 하는 질문의 내용이 설문에서 제시됐기 때문에요. 그거에 한정하는 검토가 필요해요. 한정하는 검토. 법원 판단형은 설문에서 다 끝나는 겁니다. 어려우면서 쉬운 문제. 그래서 즉 구체적인 질문을 위해 사실관계를 파악하면요. 채권자 대의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럼 채권자 대의 소송의 적법 요건, 채권자 대의 소송의 인용 요건 이렇게 목차는 무조건 두 개입니다. 뒤에서 보실 거예요. 자, 그다음에 권리구제형 문제와 관련돼서 얘도 문제만 한번 봐주세요. 5번째 줄. C는 전세권 저당권자로서 어떠한 방법을 통해 자신의 채권 만족을 얻을 수 있는가. 이렇게 두 유형이 매년 한 문항씩 나옵니다. 매년 한 문항씩 나와요. 올해도 법원 판단형 나왔어요. 올해도 권리구제형 나왔습니다. 자, 특히 권리구제형 문제로서 구체적인 질문은 C의 채권 만족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보세요. 사례형 문제 중 가장 어려운 문제이며 한편으론 가장 쉬운 문제다. 이유인즉슨 물상대위만 찾아내면 되거든요. 전세권 저당권자에. 넘겨볼까요? C의 채권 만족의 방법 중에 물상대위인 370조, 371조. 전세권 저당권이에요. 371조가. 이거 모르시는 분들 좀 생각외로 있어가지고 종을 써드렸습니다. 이것만 찾으면 진짜 쉬운 문제고. 자, 그리고 변호사 시험 상법 기출문제 봐보세요. 작년 기출문제니까 한번 직접 읽어보시고. 자, 그리고 볼드된 문제 저랑 함께 볼게요.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잖아요. 하자로 인한 담보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거 이렇게 얘기 안 했잖아요. 그쵸?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면 상법에서 출제된 권리구제형 권리행사방법 문제로서 청구 원인을 손해배상으로 주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상법상 담보책임과 민법상 담보책임과의 관계 끊고 이거 먼저 생각하시는 게 1번. 그 다음에 민법상 불완전 이행에 따른 채무불이행과의 관계. 여기 형광펜을 쫙 그어보세요. 왜 그럴까요? 세 번째 줄 읽어볼까요? 문제 470개를 구매했다. 근데 밑에 고장난 건 120개다. 불완전 이행이죠. 출제자가 의도한 건 이거 100% 맞대요. 제가 작년 교수님한테 여쭤보고 바로 해설을 받았습니다. 상법상 담보책임 지금 6개월이 도가 됐거든요. 5번째 줄 보시면요. 6개월이 도가 됐어요. 그럼 상법상 담보책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입니다. 근데 불완전 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인용된 사안이었어요. 근데 우리 수험생분은 다 기각이에요. 한 100에 80%가 기각 썼겠죠. 근데 어떤 친구는 인용하면서 논 거가 담책은 기각인데 불완전 이행 손배는 인용이다. 이게 배점이 맞죠. 이게 배점이 맞죠. 그러니까 민법을 모를 경우 이런 현상이 발생해요. 상법 강사님들 중에서도 민법을 전원 거의 누락하는 기출 답안이 나왔었죠. 그게 뭐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요. 저 같으면 저는 무조건 민법을 쓸 거라는 겁니다. 담보책임이랑 불완전이행이랑 경합하는 건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 줄 보시면 특히 상법의 경우 대부분 민법상의 쟁점을 누락하는 우를 범하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아쉬운 부분일 수밖에 없어요. 한 100점을 조금이라도 더 딸 수 있는데 한 두세 줄 쓰면은 한 3, 4점이 그냥 와버리잖아요. 따라서 상법은 민법의 특별사법이니까 상법 1조를 항상 생각해 주세요. 상법 1조. 상법 1조.
그래서 교재를 잘 보셔야 되는 게 이게 아니에요. 특별사법이란 말이요.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이면서 적용 순서입니다. 순서. 네. 적용 배제가 아니라요. 적용 순서예요. 순서. 다들 아시잖아요. 존속살해죄가 무너지면 보통살인죄. 맞아요. 영아살해죄가 무너지면 보통살인죄잖아요. 똑같죠. 자, 그러면 이제 3번 유형의 난이도 당연 쟁점 제시형의 문제가 수월해요. 자, 오른쪽에 잘 보시면 모든 수험생들에게 쟁점이 제시되어 있어요. 맞아요? 잘 쓰셔야죠. 진짜. 잘 쓰셔야 돼. 쟁점 제시형의 문제가 출제되는 경우 답안에 정확한 논거 제시입니다. 여기에 형광펜을 쫙 그어주세요. 정확한 논거. 지금부터 이제 사례형과 기록형을 공부한다고 할 때요. 그러니까 보세요. 어떻게 하냐면 제가 결론 이렇게 사례틀 각잡기를 한번 해보시라 그랬잖아요. 양갈로 1번, 양갈로 2번, 양갈로 3번 뭐 목차가 또 나올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쟁점을 잡았죠. 두 가지를 쓴다는 겁니다. 이렇게 두 가지요. 무조건 제시가 돼야 돼요. 무조건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4번은 그 법원행시 민법 기출을 이렇게만 바꿔내봤어요. 네 번째 줄. 만약 출제자가요, 차고를 안 주어지고 갑이 위 매매 계약을 실효시킬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냐. 이러면 쟁점 도출하셔야죠. 실효 방안이라는 것. 우리 민법에서 실효 방안은 무효, 취소, 해제.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맞나요? 그러면 넘겨볼게요. 두 번째 줄 보시면 계약의 실효 원인인 무효, 취소, 해제 사유까지 다양한 논의가 가능하며 사안을 봤더니 무효 사유는 보이지 않는다. 사안을 봤더니 해제 사유는 보이지 않는다. 사안을 봤더니 취소 사유 중 착오가 문제된다. 자, 그리고 5번. 이거 매년 한 문항씩 나오는 변호사 시험에서 사실관계 추가형이죠. 이건 민사 통합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 실어드렸어요. 민사 통합 문제인 거 하나 실어드렸고 뒤에서 또 보실 겁니다. 1문은 민법 문제고요. 2문은 순수민소법. 1문은 민법 민소, 2문은 순수민소. 이게 통합 문제. 올해도 그랬죠. 올해도. 자, 넘겨봐 주시고. 자, 보시면 앞선 쟁점 제시형과 쟁점 도출형 그리고 민법과 민사송법을 함께 묻고 싶은 출제자의 의도를 알 수 있는 문제가 바로 사실관계 추가형이며 매년 2문 이상의 출제 경향을 보이고 있다. 힘들고 어려운 이유는 대부분 쟁점 도출형의 문제가 많고 민사송법이 혼재되어 출제되기 때문에 어느 한 부분에 누락이 있을 수 있어요. 민법을 못 쓰거나 민사송법을 못 쓰거나. 따라서 구체적인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 추가된 사실관계만을 분석하셔야 돼요. 즉 공통된 사실관계 플러스 추가된 사실관계 이렇게 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동안 읽었던 사실관계는 버려버리시고 그리고 시간이 많이 필요하죠. 따라서 기초된 또는 공통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분석해 두고 메모에 두어 추가된 사실관계를 분석할 때 다시 읽게 되는 시간을 줄이셔야 돼요. 다시 읽게 되는 시간을. 자, 그럼 이제 네모박스 4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줄 보시면 바로 요거예요. 법적 문제 전환 작업. 클래스는 여기서 갈리죠. 나는 사실관계를 분석했는데 과연 법적 문제로 전환을 어떻게 할 거냐. 이제 1번 문제 그대로 가볼게요. 차고 취소 문제. 동글배 1번. 다시 위 문제를 살펴보면 갑이 매매 계약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가라고 묻고 있다. 보세요. 그럼 착오 취소 있는가라고 물어봤으면 착오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나오셔야죠. 109조를 쫘라락 펼치면서. 그리고 그 구체적으로 착오 요건 중 뭐가 문제되는지 지금 질문 한번 해볼까요? 착오의 요건은 뭐가 있어요? 착오 요건. 크게 얘기해 주세요. 그쵸. 중요사항. 중요 부분 정확하게. 그 다음에
그쵸. 중과실로. 그러면 중요 부분에 대한 착오인데 여기서 중요 부분이란 말은 제가 아까 법률행위를 그려드렸잖아요. 목적의 착오, 주체의 착오, 의사표시 착오예요. 봤지? 맞아요? 중요 부분이란 말은 주체의 착오. 나 너랑 하는데 너가 아니네? 목적. 내가 원한 건 임야 1억 원인데 이게 아니네? 그 다음에 의사표시. 야, 나는 이거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요거였네? 근데 봤더니 지금 임야 1억 다 나왔단 말이에요. 펜션은 지금 주된 목적이 아니에요. 주된 목적이. 그걸 동기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동글뱅이 2번 보시면 매매계약의 대상 나왔죠. 토지. 그 토지 위에 펜션 지을 예정. 이러한 사정을 매도인인 을도 알고 있었으므로 동기 착오가 주된 쟁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넘어가 보시고요. 그리고 변호사 시험 민법 기출문제 한번 읽어봐 주세요. 15년도 기출이에요. 되게 좋은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착오 내지 사기니까요. 109, 110조를 써주시는 거예요. 근데 고득점을 받으시는 분은 분명히 이거 씁니다. 이거 쓰고 시작해요. 네. 이거 쓰고 시작하면 무조건 2점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2점 먹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나는 경합하니까 이제 2번 차고 취소 가부 목차 이렇게 잡아볼게. 김강사. 3번 사기 취소 가부. 깔끔하죠? 그리고 각 주장의 결론. 4번 뭐래요? 그 각 주장에 대한 결론이니까 목차 주어진 대로 각 주장에 대한 결론. 저 주어진 문제 가지고 목차 구성했어요. 10초도 안 걸렸죠. 고민도 안 했죠. 문제 소재식 그런 거 생각도 안 했어요. 왜냐? 이렇게 하라니까. 이렇게 하라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우리 법원 판단형 그 채권자 대의소송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쟁점 도출형은 주어진 설문에서부터 풀이 시작하셔야 된다 그랬습니다. 채권자 대의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법원 판단을 묻고자 한다면 두 가지가 검토돼야 되는 거 별표 2개 해주세요. 법원 판단엔 두 가지 검토 별표 2. 그 직접 한번 읽어봐 주세요. 나는 어떤 거를 계속 누락하느냐. 저는 법원 판단형이 나오면 소의 적법 여부, 청구의 인용 여부 이렇게 두 가지를 항상 검토하고 싶어요. 그리고 다음의 문제를 살펴볼까요? 작년이죠. 유치권 부존재 확인의 소입니다. 문제 똑같거든요. 읽어보세요. 자, 볼드 처리된 것만 읽어보세요. 똑같죠? 문제 똑같아요. 법원은 어떠한 유치권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했대요. 법원은 어떠한 판결을 해야 되는가? 위 문제에서도 제기된 소송이 유치권 부존재 확인 소송인 걸 알고 있으니까 채권자 대의 소송의 적법 요건, 유치권 부존재 확인 소송의 적법 요건. 동글뱅이 1번. 맞나요? 확인 소송의 적법 요건으로서 확인의 대상과 확인의 이익이 있을 것. 맞네. 그리고 동글뱅이 2번. 적법하다면 청구는 인용될 수 있는가? 동글뱅이 3번. 청구가 인용된다면 그 인용 범위를 처분권주의와 항상 함께 논의해 주셔야 돼요. 방점은 처분권주의까지 들어가시는 겁니다. 민사소송법의 경우 판결을 물어보면 항상 처분권주의가 문제되고 있음을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따가 보실 거지만 올해 기출 1문의 1은 전부 인용 판결이었기 때문에 처분권주의 위반 여부가 아예 논의가 안 됐어요. 그럼 여기 밑에다가만 써주실까요? 일부 인용 판결이 나오면 반드시 처분권주의 위반 여부 검토할 것. 한 줄 정도만 쓰시라는 겁니다. 처분권주의 위반 안 됨 이렇게. 일부 인용 판결은 처분권주의 위반 안 된다 이렇게 한 줄 쓰면 교수님들이 2점 주실 것 같아요.
매년 꼬박꼬박 내고 있는 이거 본안 판단에서는 결국 유치권 성립 요건인 거죠. 동글뱅이 2번. 유치권에 청구는 인용될 수 있는가? 본안 판단과 관련돼서는 유치권의 성립 요건 서술이 필요해요. 민법 문제죠, 이거는. 자, 그럼 이제 네모박스 5번 가보겠습니다. 법률의 적용 및 이론과 판례의 검토로서 이제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이 문제되는 영역이죠. 영역. 가장 중요한 것은 자, 형광펜 그어주세요. 일부러 볼드를 안 하고 조문의 최우선 생각, 제발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조문을 제발 잘 봐주시고요. 조문부터 시작해요, 진짜. 판례는 그 다음입니다. 판례는 그 다음이에요. 자, 근데 그러나 구체적으로 정확한 조문을 바로 찾아낼 수 있느냐가 수험생들마다 큰 차이가 있다. 많이 봐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례로 어떤 강사님들 중에서는 조문을 그냥 안 보게 하는 강사들도 계시죠. 왜냐? 내 교재에 있으니까 조문 보지 마. 근데 안 돼요. 이건 좀 경계하셔야 돼요. 내 교재에 조문이 있어도요. 조문 보셔야 됩니다. 실상 들어가서 볼 거는 그 강사의 교재가 아니에요. 조문이 집이죠. 그걸 펼쳐봐서 손에 더 익숙하게 만들어야 돼요. 다음 세 번째 줄, 평소 법전을 찾아보는 습관을 끊임없이 연습해 주시길 바라고요. 자, 보세요. 조문의 정확한 제시는 답안지에 좋은 인상을 심어주는 척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동글뱅이 2번. 다음으로 조문과 관련된 이론과 구체적인 판례를 검토해야 되는데, 자, 2단계는 조문을 찾는 것만큼이나 상당히 중요한데 한번 읽어봐 주세요. 그 이유는 맞나요? 개념, 판례. 개념 판례. 제가 우리 수험생분들한테 사례형에서 가장 강조하는 거 세 가지가 있어요. 저는 판례는 그 다음이라 그랬죠. 이 세 가지는 계속 생각을 해주세요. 두 줄이면 되잖아요. 두 줄이면. 이러이러한 걸 위해서 이렇다. 맞죠? 이러이러한 걸 위해서 이렇다. 당사자의 소송 편의를 위해서 합의할 수 있는 게 합의권할이다. 한 줄로 끝났어요. 29조다. 29조다. 그럼 올해 상법 문제. 영업양도죠. 영업양도란 영업양수인의 책임을 규정한 42조는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다 나왔죠. 상법 42조의 영업양수인의 책임은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영업양도란 조직적 일체로서의 유기적 재산권 이전을 말한다. 두 줄이에요. 두 줄입니다. 두 줄. 자, 그 다음에 넘어가 주실게요. 자, 이제 변호사 시험 기출문제 요거 한번 찬찬히 봐볼까요? 자, 요걸로 넣어드린 이유, 상계는 내년에 이제 가능성이 있어요. 상계는. 자, 찬찬히 읽어볼까요? A는 자신의 소유인 X건물이 낡았다. 평소 친분이 있던 D에게 X건물에 리모델링 공사를 맡겨 끊어주셔야죠. 여기까지 체결된 계약의 유형이 뭐예요? 도급계약이죠. 찾아주시고. 당사자들은 확정됐나요? A, D. 그리고 X건물이라는 목적 나왔고요. 리모델링 공사 나왔고 오른쪽에 이제 공사비만 나오면 되죠. 보수만 나오면 돼요. 그렇지. 5천만 원이 소요됐다. 끊고 다 확정됐네요. 다 확정됐죠. 오케이. 통과. A는 공사대금 지급기일인 2012년 8월 30일에 D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니까 끊고 현재 목적물이 인도됐는지 인도되지 않았는지 아직 몰라요. 그러면 여기까지는 일단 동시행관계에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인도와 보수지급은 동시행관계에 있으니까. 자, D는 E에게 위 공사대금 채권 일체를 양도하였고 내용증명 우편으로 A에게 위 채권 양도 사실을 통지하여 내용증명 우편이 9월 11일 A에게 도달하였다. 채권 양도 계약이 이루어졌고 내용증명 통지 이루어졌고 도달 이루어졌으니까 확정 유효하게 채권 양도 계약 토탈 모두 성립. 끝. 자, 그리고 A는 D에게 3천만 원을 변제기
2012년 11월 1일로 되어야 했다. 자, 언제 가지고 있는 채권이었던가요? 12년 3월 1일 형광펜 그어주시고 그 다음에 위에 2012년 9월 11일 형광펜 그어주시고 통지 전 가지고 있던 채권이죠. 맞아요? 이렇게 찾아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는 당연히 이는 누구예요? 양수인이죠. A에게 5천만 원 양수금 청구소를 제기했더니 위 소송에서 A는 D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을 3천만 원짜리 자동 채권으로 상기항변했고 현재 12월 30일 사심 변론 종결 시에 자 위에 보세요. 변제기 보세요. 자동 채권의 변제기. 자동채권 변제기 도달했어요? 자동채권 변제기 도달했죠? 지금 현재 사심 변론 종결시가요. 12월 30일이래요. 2달이나 변제기 도달했잖아요. 맞죠? 맞나요? 변제기 도달한 거? 네, 변제기 도달했어요. 자동채권 변제기 도달. 자, 그러면 상계 요건 중에 요거 하나 있잖아요. 요건 다 통과됐네요. 상계항변은 받아들여지는가? 그렇다. 끝. 자, 읽어볼게요. 위에서 제시된 설문은 15년 변호사 시험 민법 기출문제이며 채권 양도에 따른 채무자의 상계항변이 가능하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네 번째 줄에 요 451조 2항 조문을 못 찾으시면 안 돼요. 가장 핵심이죠. 통지 이전에 가지고 있는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끊고 사실관계를 지금 법적 규범으로 전환했죠? 통지 이후에 도래한 경우 맞나요? 그럼 문제 다시 가볼까요? 다섯 번째 줄 2012년 9월 11일 A에게 도달 그 밑에 줄 변제기는 2012년 11월 1일 무려 2달 뒤에 변제기가 도래한다는 겁니다. 상계가 허용될 수 있는가? 허용돼요. 허용됩니다. 왜냐? 현재 사실심 변론 종결 시 모두 싹 다 도래했어요. 이제 이건 뒤에서 어떻게 답안 구성하는지 보실 거고요. 자, 이제 꺽쇠 6번. 사례 결론을 통한 구체적인 답안의 전개인데 동글뱅이 1번에 별표 2개 해주시고 두 번째 줄 보시면 답안 작성의 능력은 합격과 직결되어 있다. 자, 이제 동글뱅이 2번을 우리 수험생분들이 스스로 한번 읽어봐 주세요. 여기는 강사 간 개인차가 극명하게 대립되는 구간이죠. 저를 제외한 모든 강사님과 극명하게 대립되는 구간입니다. 자, 변호사 시험이고요. 제약된 시간 안에 다양한 문제를 무려 20문항을 푸셔야 돼요. 민사법만 20문항이에요. 쟁점의 정리를 과연 다 쓸 수 있을 것인가? 이하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번. 쟁점의 정리를 반드시 답안에 제시하여야 하는가? 저는 그렇지 않다예요. 저는 그렇지 않다. 자, 쟁점 제시형 문제 보시면 과감히 생략하거나 쟁점의 일반론과 함께 제시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쟁점 도출형 아까 봤던 법원 판결형 보세요. 쟁점 도출형의 경우 쟁점의 정리는 출제자에게 보여지는 첫 인상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출제자가 의도한 질문에 대한 쟁점을 파악하였다는 어필이 될 것이며 앞으로 전개될 답안 구성을 미리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 표현 그대로 쟁점을 간단하고 명료하게 작성하셔야 돼요. Y의 언급이죠. Y. 설문을 그대로 들어가시라는 게 아니라 Y입니다. Y. 자, 근데 저는 이제 2번이 별표 3개인데요. 일반론은 반드시 답안에 제시하여야 한다가 제 강의론이에요. 사례 강의. 절대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례형 해결의 단계를 밟아가는 과정에 시작을 출제자가 알 수 있게 하기 위함이죠. 대부분 수험생분들이 일반론을 제시하지 않는 이유는 다양하게 있지만 시간 부족, 그 다음에 내용이 아직 정확하게 개념 정립이 안 된 거죠. 개념 정립이. 그래서 개념만은 항상 암기를 잘 해두시고요. 개념. 자, 감점 요인이 됩니다. 가점 사항을 놓치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동글뱅이 2번.
일반론을 제시함에 있어 설문에서 제시된 쟁점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내용만 언급하는 것은 충분하고 이하에서 구체적으로 이제 살펴볼게요. 양갈로 1번 보시면 첫 번째 줄 기출문제는 봤으니까 착오의 유형 중 동기착오에 대한 개념이에요. 오른쪽에 보세요. 이 동기착오 개념 나오기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정확하게 의사 형성 과정에서의 착오예요. 이게 동기착오예요. 의사 형성 과정에서의 착오. 이를 두고 연유의 착오라고도 한다. 개념 나왔으면 이제 착오 취소 요건은 뒤에서 보실 거고, 자, 그 다음에 아까 봤던 쟁점 도출형이 상계항변은 받아들여질 수 있겠는가? 라고 할 때요. 자, 위에서 제시된 설문의 경우 앞서 언급하였다시피 쟁점의 정리를요, 상계 요건 일반론과 함께 서술하는 게 저는 출제자에게 좋은 인상을 줄 거라는 겁니다. 동글비 한번 읽어봐 주세요. 밑에. 저는 문제, 소재, 쟁점의 정리를 아예 목 잘 안 쓴다는 거예요. (1번) 읽으셨죠? 그 다음에 넘기시면 동글뱅이 2번입니다. 그리고 밑에 네 줄 한번 읽어봐 주세요. 전 제 수험생분들에게 요거를 많이 권하고요.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어요. 세 번째 줄 즉 이하 읽어볼게요. 상계의 요건 따로 사안포섭 따로가 아니라요. 요건 안에 그냥 바로 사안포섭용 서술 다 들어갔죠. 요거를 연습을 진짜 많이 해두시면 시간 축소 엄청나요. 시간 축소 엄청납니다. 요건 따로 사안 따로 하면 이미 구체적 쟁점 들어가기 전에 시간을 많이 잡아먹어요. 많이 잡아먹습니다. 다 들어가 있죠. 일반론인 상계 요건 들어가 있고 상계 요건 사안 포섭 들어가 있고 동글뱅이 2번에 문제제기 451조 들어가 있고 그거 지금 요 교재로는 3줄이지만 실제 답안지 옮기면요. 이거 2줄밖에 안 걸릴 거예요. 1번, 2번을 합쳐서 2줄에서 3줄로 끝날 겁니다. 2줄, 3줄로 끝날 거예요. 지금 이거 포인트가 10포인트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실제 답안지 옮겨 적으면 2줄로 끝내요. 2줄로. 왜냐면 이거 배점이 10점짜리였거든요. 그럼 2-3줄로 끝내셔야죠. 10점이라 그러면 10줄, 12줄이니까. 자, 그럼 이제 3번 볼게요. 구체적인 쟁점의 이루 및 관련 판례 제시가 고득점의 관건인 거 맞습니다. 동글뱅이 1번 보시면 사례형이든 기록형이든 판례 사안을 출제할 것이므로 고득점을 위해서는 관련 판례를 정확하게 제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두고 민사법의 최종 학습은 판례 공부라고 하는 것도 과언이 아니다.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죠. 예. 양승 대법관이 말씀하시는 거죠. 따라서 선별적인 판례 학습이 필요하며 선례로서 의미를 가는 소위 리딩 판례는 반드시 정리를 해 두셔야 돼요. 리딩 판례 500개, 전합판 200개. 최신 판례까지 추가해서 저는 1000개 정도 추천드려요. 1000개 정도. 동글 2번 문제는 누락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맞나요? 한번 이제 뒤에 읽어봐 주세요. 결국. 제 입장에서는 일반론이 보험이라는 거죠. 보험. 한 1, 2점 정도를 더 획득할 수 있는 보험인 겁니다. 그 다음에 4번 설문의 구체적이고 정확한 적용 및 포섭과 결론의 제시가 답안 작성의 마침표. 동글뱅이 2번만 한번 이해는 봐주실까요? 두 번째 줄에. 설문 적용, 사안 포섭은 주어진 설문을 활용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거예요. 똑같은 내용을 또 쓰셔도 됩니다. 설문에 있는 거. 얘는 이랬으니까 이렇다. 넘겨봐 주시고 자 법원행시 민법 기출
아까 그 차고예요. 그 다음에 5줄 읽어보시고 밑에 제시된 예시 한번 봐주세요. 특히 동글뱅이 2번 볼까요? 갑은 위 매매 계약을 착오를 이유로 취소했다. 출제자는 여기까지만 얘기했어요. 그리고 뒤에 소금 무효, 지급 매매 대금 돌려받을 수 있다. 이런 걸 사안에서 플러스 알파 시키라는 겁니다. 플러스 알파. 제가 항상 사례 들어갈 때요. 착오로 취소할 수 있는가? 그 이후에 요거를 딱 얘기한단 말이에요. 매매 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가? 이게 뭐예요? 청구 원인이죠.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이에요. 옆에다 딱 써주세요. 이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이고 그 청구 원인은 뭐예요? 착오 취소고.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이따가 올해 문제를 이제 한번 봐보시면 되는데 결국은 이거잖아요. 목차는 이거 두 개예요. 착오 취소 가부, 부당이득 반환 청구, 인용 여부, 매매대금, 지급 가부. 목차 두 개죠. 목차 두 개. 그럼 이게 갑의 청구 권한이라 그러면 을의 예상 항변은 그쵸. 여기서는 중과실. 너 중과실 있었다. 그리고 여기서는 나오는 거는 정해져 있죠. 즉 배제 사유들. 대표적인 게 불법 원인 급여일 거예요. 이렇게 목차 구성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구체적인 답안 작성을 위한 목차 구성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하나씩 봐볼까요? 하나의 쟁점만이 문제되는 경우 답안의 구성은 크게 어려움이 없다. 위에서 제시된 설문의 답안을 상이한 배점에 따라 두 가지 목차 구성 방법을 한번 봐볼게요. 자, 답안 구성 방법. 배점이 낮은 경우 10점 정도, 15점 정도 된다. 10점. 일반론, 착오. 구체적 쟁점, 동기착오. 즉 1번 일반론에요. 착오 요건 서술을 쭉 하고 사안에서는 동기착오가 문제된다. 이렇게 넘어가시라고요. 그 다음에 2번 동기의 착오. 이제 이거 판례가 딱 써져야 돼요.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려면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이어야 되고 동기가 표시될 것을 요한다. 이 두 줄. 그리고 사안 포섭하면 되죠. 사안에선 동기가 표시된 바 법률행위 중요 부분 들어간다. 그리고 사안에서 뭣도 없다. 중과실도 보이지 아니한다. 자, 근데 배점이 조금 높아요. 요건을 분류하는 거죠. 로마자 2번, 로마자 3번입니다. 크게 보세요. 왜 로마자 2와 로마자 3으로 나눴을까요? 왜 로마자 2와 로마자 3으로 나눴을까요? 지금 보시면 이게 항변이죠. 맞아요? 중과실이 항변이에요. 서술 따로 하셔야 돼요. 중과실 옆에다가 상대방의 항변입니다. 딱 써주세요. 상대방의 항변 이렇게 써주세요. 자, 그리고 15년에 이어 양갈로 2번 쟁점 도출형으로서 극강으로 어려웠던 볼드 밑줄 문제만 보세요. 을이 갑을 상대로 금전 지급을 구하는 청구를 하려고 하는 경우 진짜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가능한 권리구제 수단 및 그 논거를 서술하지요. 위에서 제시된 문제는 이중매매 사안으로서 16년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이며 배점이 20점으로 상당히 높고요. 대표적인 권리구제의 쟁점 도출 문제입니다. 진짜 엄청나죠? 가능한 논거 찾으셔야 되는 쟁점 도출형. 가능한 청구 원인을 다양하게 검토하여야 하는 복수 쟁점이 문제되는 사안으로서 이에 대한 목차 구성 한번 볼게요. 첫 번째 목차 구성을 눈으로 한 번만 쭉 봐보세요.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의문 제기하는 거. 이러한 목차로 구성한 답안지는 어떠한가죠? 우리 선생님들 한탕 드리는. 과연 출제자에게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을까? 자, 본인은 그렇지 않다라고 전 대답할 겁니다. 저는. 설령 출제자에게 좋은 인상은 줄 수 있을지언정 배점에 따른 답안과 시간은 완전 초과해요. 완전 초과해요. 이거 하나만 맞고 시험 끝낼 거 아니죠? 우리는. 즉 실전을 위한 답안이 전혀 절대 아니고 자기만을 위한 답안지라는 거죠. 수험생을 위한 답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수험생들을 위한 답안이 아닌 자기만을 위한 답안. 오히려 소위 모범 답안이라는 미명하에 수험생을 불합격으로 내모는 답안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뭐 간결하게 줄이거나 내용을 과감히 생략하는 것이 필요한데 우리 밑에 거 한번 봐볼까요? 저는 이렇게 썼을 거란 겁니다. 로마자 1번 의뢰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의 이행불능 여부 이거 문제 소재를 함께 제시해버리면 되죠. 위에 매매계약이 체결됐다. 을은 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가지는데 이중매매로 불능이 되었다. 이하에서 가능한 권리구제 수단 및 그 논거를 살펴보겠다. 로마자 2번 1번 전보배상청권의 인정 여부 2번 대상청권의 인정 여부 3번 해제권 및 손해배상청권의 인정 여부 4번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권의 인정 여부 가능한 권리구제 수단 옆에 조문에 논거 제시 다 했죠. 맞나요? 권리 이름, 조문, 법적 근거 목차로 다 현출을 시켰어요. 자, 넘겨보시면 위와 같은 목차 구성이 주어진 질문에 충실하며 쟁점의 정리를 과감히 생략하였고 금전 지급을 위한 권리구제 수단을 검토하기 위해 을에게 발생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의 이행 불능 여부를 공통쟁점으로 뽑는 최고 난이도 답안 작성 방법이에요. 나가 문제점을 함께 제시했다는 거죠. 가령 이에 따라 을이 갑에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들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이하에서 살펴보겠다. 이렇게. 그러면 동글뱅이 2번 보시면 을의 가능한 권리구제 수단을 차례대로 제시한 후 이에 대한 인정 여부. 두 번째 줄 이는 쟁점을 정확하게 파악하였다는 것뿐만 아니라 목차 자체에서 내용을 다 보여줬죠. 강약까지 조절한 최고 난이도 답안 작성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양갈로 3번인데요. 밑에서 세 번째 줄 한번 봐보실까요? 네 번째 줄이요. 이거 어떻게 판단하냐. 출제된 문제의 배점이 1차적인 기준이 된다고 생각이 돼요. 저는. 그리고 쟁점별로 답안을 구성함에 있어 수험생 스스로 배점에 따른 상이한 답안을 준비하는 게 가장 좋긴 할 건데 이게 쉽지 않죠. 그래서 저는 항상 추천드리는 결론 논거식의 답안 작성을 하자입니다. 이건 고민 좀 많이 해보세요. 작년 진모 들어오셨던 분 제가 첨삭해주면서 문제 소재식도 좋은데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고요. 결론 논거식으로 쓰면 더 깔끔한 답안이 나올 것 같아요. 그분이 지난주에 찾아오셨던 120개 맞았던 분이거든요. 자, 그리고 잠깐 쉬었다가 파트 2 보도록 하겠습니다.